네,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는 석패율제의 발목이 잡히면서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는데 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닷새째 선거법과 공수처법 규탄 대회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만약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이 통과되면 위성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대거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오늘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생법안과 검찰개혁법 먼저 처리하자는 건데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곧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우리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선거법이 합의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3+1 야당에서도 좀 받아들이는 걸 좀 끌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석패율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제 3+1 정당 간의 이제 그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선거법이 뭔가 계속 이제 뭐 225대 75 현재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 올라 있는 게 그건데 지역구가 225석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가 75석. 네. 현재 250대 50 정도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50석 중에서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30석은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캡을 20석은 씌우고. 캡을 씌운다는 얘기죠. 20석은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거기 석패율제가 등장을 했어요. 네. 석패율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로는 중진을 구제하는 용도로 이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정의당이나 이제 군소 정당들은 일단 석패율제를 해야지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니까 이런 점에서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속내는 어쨌든 간에 모든 정당이 이제 와서는 각 정당의 당파적인 그런 이익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겁니다. 정당 이기주의라는 거 흔히 뭐 그거를 100%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지금 이 선거법이 각 정당의 이익이 보이니까 계산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법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비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은 빨리 하자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자신들 배제하고 통과시켰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이런 얘기인데 맞아요. 네. 최소한도 민생 법안은 빨리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민생 법안 그 쟁점이 없는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연말이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엔 특정 정당이 더 이제 잘못했다 이런 비판이 따랐는데 이제는 사실 모든 정당들이 같이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예. 누구를 더 잘했다 잘못했다고 따진 게 의미가 없어진 이런 어쨌든 이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뭐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욕이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한국당이 너무 과도하게 강경투쟁으로 일삼고 대안도 내놓지 않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요즘도 사실 뭐 굉장히 반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정당 다 비슷해졌어요. 정의당조차도 사실 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또 이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시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얘기 이 청문회 나오기 전에 임명되기 전에 검찰개혁법이라도 좀 빨리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그 몸싸움을 극렬하게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선거법하고 이제 검찰개혁 법안인데 선거법안을 먼저 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하는 게 이제 4+1에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차치하더라도 4+1이라고 하는 법여권 개혁연대
협의체에서도 지금 합의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선거법 저 논란은 그냥 밥그릇 챙기기로 지금 각인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 당이 그 당이고 저 당이 저 당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더 이상 선거법에 연연해가지고 합의를 뭐 미세한 조정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의석 하나 더 빼고 넣고가 국민들한테는 좀 면구스럽죠. 그러니까 아마 명분상으로는 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당으로서 국민의 그렇죠. 받는 비판을 조금 면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 또는 각 정당의 의석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좀 회피하고 검찰개혁은 그래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민생법안대로 시급성이라는 게 있고 경제살리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명분에 맞춰서 그럼 이걸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선거법에 집착돼 있고 매몰되어 있는 각 정당의 그야말로 당리당략적인 밥그릇 싸움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탈출하면서도 물론 합의는 선거법을 먼저 하기로 했지만 저렇게 제안했을 때 이른바 3+1 군소야당에서도 저걸 거부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그래 우리는 밥그릇 싸움 계속 할 거야. 검찰개혁을 안 해. 밥그릇 싸움이 끝나야 우리는 검찰개혁 할 거야라고 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명분 삼아서 이현영 원내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한 게 아닌가. 물론 저게 화답이 와가지고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쨌든 민주당은 명분은 갖고 좀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상으로 봤을 때 검찰개혁법이 올라가더라도 사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그렇죠.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 역시 같이 올려놓긴 하되 시간은 좀 뒤로 가는 거죠. 갖겠다라는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도 선거법 논의가 4+1 안에서 언제든지 타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각 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 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에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앞세우다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패율제를 제고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선거제 개혁, 사법제도 개혁안의 국회 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뭐 남은 쟁점이 이건 아주 미미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결단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상정 대표의 마지막 말이요.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아주 미미한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교수님 설명하실 때도 지금 석패율제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선거법 그렇죠.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석패율제를 도입은 하되 3석 정도로 숫자를 줄이자. 원래 12석에서 지금 6석 얘기 나오다가 지금 3석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게 3+1에서 좀 민주당이 역제안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권역이 6개로 권역을 나눠 있으니까 권역별 2개씩 하면 12개였잖아요. 그랬죠. 석패율에 해당하는 이제 자리가. 이거 이제 6석으로 줄이고 또 석패율을 3석으로 줄이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명분이 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석패율 제도라는 건 사실은 좀 의석이 좀 많아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253. 그래야 의미가 산다. 그럼요. 그래야지 이 석패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산다. 253대 47이잖아요, 현재.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네. 250대 50으로 하면 이제 기껏 3석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의석수에 비해서 이 비례대표가 얼마 안 되는 데다 또 석패율을 하면은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시키자, 강화시키자라는 취지에 일단 맞지를 않아요. 석패율이 잘 맞지. 이게 석패율이 원래 일본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이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거든요. 좀 그래서 어쨌든 이 석패율 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이런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3석 정도 가지고도 지역주 완화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또 논리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민주당은 내심으로 석패율 제도가 있으면 이제 그 이른바 저 소수 야당들이 좀 진보 성향의 야당들이 끝까지 이제 완주한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표가 갈라진다. 이런 그렇죠. 계산을 좀 이게 하는 것 현실적인 같아요. 계산인 것 속내로 같습니다. 말이죠. 네. 그다음에 석패율을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소야당들은 바로 그것에 반대 이유로 지금 석패율을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불과 3석 늘어나면서 무슨 연동형의 의미가 거기다 또 30석에만 또 연동형 캡을 씌운다. 네. 이러니까 법은 법대로 누더기가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취지대로 못 살리고 결국은 각 당은 당리당략 정파적 이해관계 앞서고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선거제 개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부터 짧게 듣겠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심정 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심정 손박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자, 김 교수님. 예. 연동형 밀어붙이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위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쉽게 설명하면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네. 사실은 이제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거의 못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해진 숫자에서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다 채워버리면. 다 채워버리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심정 손박 이야기 나옵니다만 군소 야당들에게 의석을 좀 늘려주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 지금 4+1 협의체가 가동되는 이해관계가 군소 정당한테 의석을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가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역은 지역대로 우리가 챙기되 비례대표는 내지 않고 그러나 유성정당 비례한국당에다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받으면 우리도 그때 당시에 올 수 있는 한국당에 실제 올 수 있는 정당 득표를 따라서 비례 의석도 챙겨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군소정당한테 갈 비례가 가지 못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한 안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꼼수는 분명히 꼼수입니다. 네. 저게 사실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꼼수인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려서라도 당신들이 추진하는 4+1의 선거법 논의는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으면 저걸 실제로 실행해버리면 꼼수라는 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행해버리면 실제로 지금 손정, 신박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받을 수 있는 의석의 확대를 사실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양수 겸장의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거법은 누더기가 될 대로 됐고 지난 연말에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면서 따냈다고 하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의석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정당에 뭐 더 잘못했고 잘했고 따질 겨를도 없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선거법 논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그리고 4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정상성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현행대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맞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제가 볼 때 차라리 현행대로 가고 이미 개혁의 취지는 다 사라져버렸고 모든 정당들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의석수 계산만 하고 거기에 신의 한 순위, 꼼순위 들어오고 계산을 늘려가지고 몇 석을 늘리네 빼네 3석으로 할래 12석으로 할래 이미 다 개혁의 취지는 사라져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이걸 뒤로 미루고 다음 얘기로 하고 아니면 21대 국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진짜 원안대로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당당한 표결을 한번 보든가 저는 그렇게 좀 전국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고민은 선거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법안도 처리가 안 될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딜레마죠. 거겠죠. 네. 이 지금 비례정당, 비례한국당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정당들은 뭐 꼼수다, 국민들을 무시하냐 네. 이런 아주 거칠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꼼수는 꼼수입니다. 앞서 다 말씀하셨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꼼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페이퍼 컴퍼니 들어봤어도 페이퍼 파티는 처음 들어오는데 이게 페이퍼 정당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28대 때 그 친박 연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28대 때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8석, 지역구가 6석 해서 아주 합당을 했어요. 네. 그것과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는 저기 한국당에 찍고 두 편이니까 한 편은 이 한국당에 찍어서 아주 합당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적어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적어도 국민을 어려워하는 태도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저 그냥 정당이 하면 그냥 바라만 보고 그대로 따라만 가는 이런 존재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정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다 꼼수라면 다 알 텐데 이제는 뭐 꼼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당의 이제 이익이 눈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욕 먹는 건 잠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현실화되면 분명히 표가 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지자들이 있기 최소한 때문에 20%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이거를 무조건 꼼수다, 편법이다라고 비판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게 고민이니까.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또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꼼수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아마 이걸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222대 75를 차라리 표결에 붙이자고 한국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원안, 패스트트랙 원안. 원래대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미 의미가 상실됐어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민사회의 균열을 반영한다든지 뭐 이제 민심 그대로 이제 표를 정당 대표를 통해서 사표를 방지한다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세석 늘어났는데도 거기다 30명 또 연동형 캡을 씌우고 국민들 이해만 복잡해졌어요. 전 그래서 이미 이번에 선거제 개혁은 사실 거의 실패하거나 다름없다. 제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차라리 253대 47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가 많이 남았을 때 3년 내지 4년 앞두고 그때 정당들이 이해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때 다시 선거제 개혁을 원점에서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당과 또 다른 군소 야당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또 막을 수는 놓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또 생기는 거니까요. 원천적인 어떤 고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어제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차와 2차로 경고를 먼저 하고 3차 때는 한국당 출입 금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자, 박성중 미디어 특위위원장이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일 언론사에 반복되는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경고, 최종 3차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해당 기자는 물론 언론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자,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겠다. 한국당은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출입 금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MBC 꼭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합니다만. 이게 비슷한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2월일 겁니다. 홍준표 대표 있을 때 네. 유여의 당시 최고위원과의 관계를 MBN에서 보도한 게 있었어요. 뭐 성추행을 뭐 잇따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근데 물론 오보였습니다. 오보였는데 거기에 또 홍준표 대표 그 특유의 성격 있지 않습니까? 발끈해가지고 카메라 계좌 쫓아내고 부수 다 덜어내고 맞아요, 네. 출입 금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언론이라는 것은 6월 지방선거 앞두고 4월 달에는 다시 또 그 기자 제한 조치 다 풀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정당의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고 화가 나는 측면도 있고 그건 명백한 오보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카메라 대고 국민을 대신해서 마이크 대고 물어보고 취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고 다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좀 신중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뭐 제로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해서 콕 찍어가지고 취재를 거부하고 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특정 언론사나 이제 진보 성향으로 이제 그 평가되고 있는 매체에 대해서 이제 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길게 보면 정당으로서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죠. 아마 총선을 앞두고 좀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환기시키겠다.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네. 오보 언론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자의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만 출입 금지를 시키겠다 하는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였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 이른바 내로남불이야 뭐 이제 익히다 이제 입장이 바뀌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새삼 뭐 우리가 논평할 필요도 없는데 네. 아까 말씀처럼 언론, 그러니까 정치와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정치적인 메시지는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진보 언론도 있는 것이고 보수 성향 언론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진보정에서 볼 때 또 어느 뭐 일부 신문들은 또 굉장히 보수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서로 인정하는 건데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언론이 보도를 잘못했다, 허위 사실이다. 그럼 그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정정보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 제도적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렇게 거칠게, 저는 일종의 거친 거거든요.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직화시키고 표출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당 아닙니까? 네. 근데 정당은 그런 억울한 면도 있는 게 정당이에요. 그렇게 정치잖아요, 그게. 행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게 어떤 정당 일단 정치의 어떤 듣고 목적일 수도 그런 있죠. 다음에 거기에 기능일 대해서 수도 반론을 있죠.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두 번 하면 무슨 뭐 자동차 음주운전도 아니고 뭐 두 번 한 다음에 삼진 아웃 시킨다 출입 금지
그건 너무 19세기적 정치예요. 전 저런 태도가 한국당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만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과연 저런 게 정당의 득표의 관점에서 봐도 과연 유리할까? 좀 옹졸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이제 전반적인 정치 행태가 최근에 강경투쟁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매사를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지를 않고 네. 자꾸 저렇게 강경 그리고 뭐 강한 쪽, 거친 쪽이 오히려 집도끼를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저런 태도가 저는 한국당의 득표 전략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때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하루 사이에 말이 여러 번 달라졌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로 볼 때는 임 전 최고위원의 주장 핵심, 시장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자리 제안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또 지켜왔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자리 가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오사카 총영사를 자기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했다는 거고요. 임 전 최고위원이 친구들을 만난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친구들이 누구냐 할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하는 사람들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 측의 인사들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인사들과 자기 자리와 관련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이게 사적인 자리였고, 그것도 자기가 먼저 제안했다. 대가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앞에 보면 또 뭐 청와대에서 뭐 불출마를 전제로 이런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그랬던 보도가 있었던 이 말 거죠. 다르고 저 말 다른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뭐 이른바 이제 하명수사 의혹이 워낙 지금 뭐 검찰과 청와대 주장이 다르고 진술이 엇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말이 맞다라고 단정할 수 전혀 없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뭐 기소가 되겠지만 기소가 되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내부에서 어떤 이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가지고 지방선거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거래의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청와대가 제안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했다면 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앞에 그 언론 보다 또 말이 약간 엇갈리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 권력 핵심들 지금 말씀하신 뭐 지금 그 친구란 분들이 다 권력 핵심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 보여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 80년대에 저항했던 이 86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권력을 획득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상당히 기득권화하고 폐쇄적이 됐다라는 그런 거. 이 사안과는 좀 달리. 이게 꼭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는 거라서 청와대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또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도덕성의 문제와 관련되고 개혁과도 관련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선거제 개혁도 관련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 청와대나 뭐 이렇게 정권의 핵심 부에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직권남용이라는 부분, 청와대 직권남용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죄가 된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이 보는 기준들도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그 진술이나 발언,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섞여 있는데 저는 두 개로 구분해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시점으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아까 나왔던 임종석 실장, 김경수 의원, 당시 의원이죠. 한병도 수석이 있는 자리에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일종의 덕담이죠. 2017년 7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술자리에서 전대협 같이 했던
동호회 출신들이고 친한 동지들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정권도 잡았는데 뭐 좋은 자리 하나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문 실세라고 하는 현역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는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난 거라는 또 오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100번 이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칩니다. 고생한 친구를 만나서 한 자리니까. 그러나 문제는 2018년 1월 23일입니다. 2018년 1월 23일에는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불러서 청와대에 갔더니 총영사 자리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임 최고위원께서 나와서 보도자를 내고 그러나 불출마를 대가로 한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18년 1월이면 지방선거 5달 전입니다. 이미 캠프가 다 꾸려져 있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3파전이 될 거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럴 때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 불러서 오사카 총영사든 고베 총영사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오사카 총영사를 자기가 먼저 그 제안했더니 제안했고 고베를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많이 보이는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때 오사카 이야기하니까 센다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사카가 그렇게 좋은 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때는 그 2018년 1월의 만남과 그 고베 총영사 제안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출마 예정자를 데리고 송철호 당시 단수공천을 위해서 불출마를 사실상 대가로 해서 명목적인 암묵적 그 전제하에서 제안한 게 아니냐는 충분한 의심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출마를 대가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니 뭐 2018년 1월에 만나서 고베 가볼래요 할 때는 고베 가면은 2018년 6월에 선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불출마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자리를 제안한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 검찰이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7월에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전대 동지들이 한 이야기하고는 2018년 1월에 정무수석이 고베 총영사를 제안한 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이 둘은 구분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8년 1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어떤 자리 조정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를 선거에 전제로 어떤 개입한 그럼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후보 부분을 매수를 만약에 지금 검찰은 아마 그쪽으로 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말하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불출마 전제를 했다면 이건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거죠. 만약에 불출마 전제를 했다면 전제가 붙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사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임 전 최고위원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수첩을 봤는데 자신의 이름이 40번 넘게 나오더라. 문 대통령과 나의 관계를 많이 써놨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임 전 최고위원은 이게 다 선거 전략용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관련설하고는 조금 선을 그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이 김기현 전 시장도 봤다 그러고요. 이 검찰이 이거 펼쳐놓고 있는 모양이죠. 검찰에다 보고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여기 어떤 뭐 이제 일부 보도는 나오던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임 전 최고위원도 나오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사안들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결국은 송병기 부시장도 그 캠프에 있었고 송철호 그 당시 후보 캠프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여기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이 집의 수첩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걸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은 이게 정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거였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리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건지는 이때 좀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관련해서 민주당 서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 인사의 한 부분으로 오해를 낳을 소지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울산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오늘 중으로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검 이게 지금 실현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 간담회에서 특검을 당론을 할 건지 정한다는 건데요. 일단 집권 여당이 특검을 제안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사상 초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것인데 집권 여당이 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지금 하니까 사실 요즘에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모양새도 좀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려다가 사실 또 돌이켜보면 돌아온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월에 추미애 당대표가 네. 드루킹 수사 의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돌아온 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드루킹 특검을 까보니까 김경수라고는 친문 실세가 덜커덕 걸려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이버 댓글 조작 당연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있죠. 추미애 당대표로서는 정말 아무 상황도 모르고 이거 정말 여론 조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수사를 의뢰했더니 수사를 해보니 김경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 특검 요구 민주당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물론 뭐 야당에서 제기하는 거 검찰의 지금 이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 뭐 이건 자기들은 결백하다는 전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한국당이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특검 할 겁니다. 특검하면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피의 사실 공표가 금지돼 있고 공보 준칙이 있어가지고 검찰이 말을 못 해요. 근데 특검은 지난 박근혜 때 박영수 특검처럼 특검법에 중간 발표를 할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어요. 브리핑을 아주 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 받아서 특검이 진행되고 특검법에 그때그때 이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다 해버리면 과연 민주당이 이게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건지 불리하게 하는 건지 굉장히 신중해야 될 처사고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특검법으로 이 사태를 호도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른스럽지 못한 처사죠. 뭐 한국당이 덜컥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입법 사안이니까요. 그렇죠. 야당에서 안 받는다고 했을 때 민주당 혼자 통과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게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보면 올해 다 지나가고요. 내년 총선 바로 옵니다. 그러면 그렇죠. 특검 수사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 올 텐데. 그 민주당이 지금 이 사안, 이 하명 사건, 이른바 하명 사건이죠. 이거를 너무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전공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처럼 여권 내에서 검찰 못 믿어서 특검을 한다. 말하자면 이 같은 권력기관 내에 집권 세력 권력기관 내에 이게 수평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 행정부 내에서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합니다만 행정부의 하나의 일부잖아요. 지나치게 그 다른 그 기구를 못 믿는 거는 이거는 수평적 책임감에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이걸 검찰을 하나의 그 글쎄요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너무 이렇게 자꾸만 적대시라고 그럴까 정권에 저항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검찰대로 그런 게 전혀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설령 있다 하더라도 계속 검찰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어떤 그런 느낌 받는 거 특검도 좀 그런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청와대를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런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특검 얘기를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꺼내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거 약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바꿔보겠다 또는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거겠죠.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좀 있는데 있는 것 너무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 포리티컬한 걸 좀 배제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도 지금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 오전에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등장했던 그 이름들이군요. 김동호 전 최고위원의 친구들. 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말하자면 이제 그거죠.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결국은. 예, 이 부분은 과연 이제 불출마라는 것을 전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팩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불출마 전제로 해서 이러한 사실이 명시로 있었다라는 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건데 모르죠. 일단 뭐 정말 그러한 그 불출마 전제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자리를 논한 건지는 전혀 별개 차이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한국당 같아요. 역시 좀 공세를 이어간다. 당연하죠. 라는 네. 느낌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울산경찰청의 이제 하명 수사 의혹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대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제보한 것을 청와대 민정행정관이 작성해서 울산경찰청에 하달 이첩한 것이 선거 개입이다로 시작한 건데 이게 파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정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제일 또 국민들한테는 경악스러운 게 바로 이제 후보 매수를 위한 공직 제한. 이건 사실은 중대한 범죄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옮겨지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울산경찰청의 선거 개입 수사에서 벗어나서 이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가지고 송철호 당시 대통령의 호용하지 않은 친한 사이잖아요. 대통령의 친한 그 선배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라는 걸로 지금 크기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수사도 거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기재부하고 KDI 압수수색한 이유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제안했던 산재 모병원이 선거 일주일 앞에 두고 그 에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든요. 예, 이걸 사전에 그러면 교육단성 기재부나 조사에서. KDI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지금 압수수색한 거예요.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니까 그렇죠. 빼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다는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의혹이라는 거죠? 하겠다는 의혹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전방위적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좀 확산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총선 지금 뭐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총선 전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내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소식은 차관급 인사입니다. 어제 나온 건데 사실 장관급 인사 얘기도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제 차관급 인사였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현재이군요.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이 자리가 이제 체육계에도 관할을 합니다마는 언론하고 미디어 정책도 여기서 지금 2차관이 관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선하다. 네. 유명인이니까 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과연 그 정도의 경력이 되나? 연륜이 되나?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신선하다 또는 깜짝 발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잘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동안 한동안 잊혀졌던 분인데 네. 다시 나타났으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보훈 인사라는 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과 나를 도와준 사람 끝까지 챙기겠다는 건데 네. 보훈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죠. 왜냐하면 대선 인사가. 때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지지선을 했었죠, 이끌었으니까. 체육계. 네. 근데 그 보훈 인사를 하더라도 그건 뭐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역관제라고 해서 그건 당연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보훈 인사를 하더라도 격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것도 이미 이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산하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보훈 인사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굳이 문체부 2차관으로 끌어온 건데 문체부 2차관이 미디어라든지 홍보 담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차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굉장히 비대한 조직입니다. 2차관은 체육하고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행정부에 사실은 바이스 체험에 비슷하게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국회에 나가서 답변할 때요. 장관보다 차관이 답변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업무를 굉장히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책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최윤희 씨를 개인적으로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육선수 출신이고 리포터 했었고 미국에 좀 갔다 왔었고 이런 분인데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과 관광이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걸 다 갖고 알고 있으면서 국회 나와 답변하고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정치적 결정과 정책적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과도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유인촌 장관도 있었고 장관은 김명곤 다릅니다. 장관도 있었고 이창동 장관도 있었는데 장관은 오히려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데요. 차관은 굉장히 행동력이 차관이 있어야 오히려 됩니다. 더 훨씬 더 셉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럼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조대엽 정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짧게 좀 한마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대엽 있습니다. 장관 네. 후보자였잖아요. 임기 전반기에. 이미 장관 후보자였는데 청문회 근데 그때 이제 앞두고 낙마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전반기에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인사 문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잖아요. 임기 후반기인데 물론 이 자리가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설명에 의하면 전문성이나 역량 위주로 이제 발탁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도덕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정권의 도덕성. 그런데 굳이 그때 이제 음주운전이며 뭐 이런 거짓말 논란 때문에 낙마했던 분을 아무리 비상근 자리지만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임기 후반기에 새로운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대해서 좀 아쉽다 하더라도 능력이 아깝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면의 고려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 어장용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